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지 제레미언입니다. 오늘은 왜 애플은 신고가인가, 반도체로 보는 IT 기업들의 군웅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IT 기업들의 버블 논란이 한창입니다. 늘 독거투자일지는 IT 기업들이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왜 노아의 방주인지 이야기를 제가 올해 구입했던 전자제품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이 쌀이 좋으면 다른 산업까지 파급 효과가 상당해집니다. 빠르고 저전력의 반도체가 일상화되면 IT 기기들의 성능이 현격히 올라가고 사이즈는 줄어드는 것이죠. 막말로 슈퍼컴퓨터 수준의 컴퓨팅 성능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상에서 달라질까요? 20년 전의 아이맥보다 현재 스마트폰이 50배는 더 빠른 컴퓨팅 성능을 낸다는데, 우리의 삶은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요? 이렇듯 반도체 성능은 인류의 생활과 역사 자체를 싹 다 바꿉니다. 그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죠. 다름 아닌 반도체로부터 온 혁신입니다. 처음은 이제 애플과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애플바는 아니지만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만족스럽게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영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4K 촬영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PC와 노트북 그리고 저장 장치들의 한계를 보여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IT 업계의 폭풍의 눈은 바로 M1 칩, 애플 실리콘인 M1 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CPU와 GPU를 하나의 칩으로 합쳐버린 것이죠. 실로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몰려왔습니다. 어떤 기업도 이러한 시도를 성공하지 못했었죠. 기존에 칩을 공급하던 인텔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GPU 업체 엔비디아는 다급한 나머지 저전력 CPU 설계로 전 세계를 정복한 영국의 ARM을 인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죠. 애플이 반도체 역사에 커다란 휙을 그어버린 덕에 업계가 멘붕으로 빠졌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플의 성공은 영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원활하게 대응하는 PC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전력까지 사로잡았죠. 며칠에 한 번씩 충전해도 되는 노트북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내년에 M2 칩이라고 하는 괴물 칩의 업그레이드가 나올 텐데, 이거는 거의 아이언맨이 반헐크 슈트를 입은 것과 다름 아닌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 때부터 반도체 내재화에 힘쓰었고, 앞으로의 영상의 시대가 다가옴을 예측한 것이 바로 적중한 것이죠. 이제는 허세를 부리려고 애플 제품을 사는 수요도 있겠지만, 진짜 영상이나 음악을 제대로 만들려는 프로들은 물론 저 같은 아마추어들의 수요까지도 잡은 것이 바로 애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다 보니 PC,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까지 올킬을 해버릴 기세입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점령해버렸죠. 시키는 것만 하는 반도체인 D램에 특화된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올라간 것이 참 아쉽습니다. 미세 공정 등 기술 수준은 탑 수준인데, 마켓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뼈가 아픕니다. 스마트폰 역시 시장 트렌드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에서 퇴출됐고, 글로벌 판매량도 지금 판매 점유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죠. 플렉서블에 관련해서 광고를 많이 하지만, 플렉서블 스마트폰이요, 반도체 판매량 자체는 전체 판매량의 0.5%가 안 되는 상황이고, 부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나지가 않죠. 오히려 플렉서블 폰을 살 돈이 한 200만 원 있으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 1TB 같이 비싼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핸드폰을 살 수 있으니까, 애플로서는 여기서도 막대한 이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자동차 산업 진출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적거리긴 했지만 애플이 이 플랫폼을 포기할 수가 없죠. 애플이 제일 잘 나가는 게 플랫폼이니까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장은 테슬라에 열광하는 많은 이들을 빼앗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이득은 모두 소비자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차량 선택의 폭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니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소니는 망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니, 일본 가전업체 1년 순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1년 순이익보다 작을 정도로 일본의 가전업체들은 거의 정말 극심한 침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니는 그 이후에 변화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영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기였던 영상 기술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물론 이미지 센서가 날개 돋친 듯 팔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논 아니면 니콘 카메라를 썼죠. 다른 브랜드들을 쓰면 약간 매니아 정도였고요. 하지만 수년 전부터 미러리스 세상이 오면서 사람들은 소니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2000년에 처음 디지털 카메라를 잡은 이후 20년 동안 사진하면서 니콘을 계속 썼었고, 근데 근래 들어서 올해 그 소니 A7S3라는 기종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소니 카메라를 몇 번 사서 써보긴 했는데 며칠 쓰고 팔아버릴 정도로 소니 카메라는 품질이 그 니콘이나 캐논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또 업계선 중론이었고요. 카메라라기보다는 뭔가 전자제품 같은 약한 내구성도 그렇고 색감 자체도 뭔가 언밸런스하고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교체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카메라는 평생 바디, 즉 평생 써도 좋을 만큼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렌즈군도 굉장히 오래 많이 보강이 됐고 출시가 되고 있고요. 현재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은 소니가 70%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렇듯 소니의 부활은 실적과 시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소니의 시총은 20년 만에 역사적 고점을 향하고 있고 이미지 센서는 전 세계에서 50%를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이들이 영상을 찍고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죠. 그 시작에 이미지 센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인 삼성전자가 열심히 따라오지만 품질 면에서는 소니가 몇 수 위죠. 캐논과 니콘도 사실은 자체 센서는 없고 이전부터 소니 센서를 받아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방송용 카메라들도 소니가 장악을 이미 했어 왔고요. 원래 콘텐츠의 강자였던 소니는 이 영상 시대에 있어서도 이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역시 소니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DJI입니다. 비상장 기업인데요. 영상 촬영자에게 있어서 드론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면에서 딱 2m 정도까지만 바라보면서 영상을 담던 시대에서 드론으로 최대 500m까지 쉽게 날아올라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헬리콥터까지 올려서 항공 영상을 찍어 왔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죠. 드론은 장난감처럼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항공 촬영,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에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업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2017년경에 매빅 에어 1을 필두로 해서 7개 정도의 드론을 거쳐서 현재 매빅 3까지 오게 되었고 취미삼아 이제 국가 자격증도 취득을 한 상태인데, 사실 드론을 살 때 보면은 늘 DJI 제품에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을 정도로 이 기업의 드론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DJI사 이전에도 프랑스의 페롯 등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DJI사의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신이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 DJI 드론이 출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령해버렸고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사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드론 산업 자체의 기술 혁신이 더딘 듯한 상황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다음으로 이제 고프로와 DJI입니다. 사실 액션캠 시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까 하다가 요즘 영상의 시대고, 영상의 시대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액션캠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니도 액션캠 시장에 있다 철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10년이 넘은 고프로사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다가 중국 기업들이 이를 따라잡는 형국입니다. 액션캠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탁월한 모방 및 혁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프로 제품에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필드에서 사용을 하면 대부분의 유튜버들, 저도 그렇고 고프로를 쓰고 있는 것이 거의 당연시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워낙 그 내구성이라든가 화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쓰임새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이죠. 인스타360사의 제품들이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시장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프로의 아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DJI가 다크호스인데요. 드론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영상 기기와 액션캠까지 어찌 보면 하나의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제품들이 만듦새도 좋고요. 특히 가볍고 성능 좋은 짐벌은 영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다양한 영상에 대한 기기들과 액세서리들을 그 DJI사가 계속해서 내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편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이제 2016년도쯤에 테슬라 모델 3를 1000불을 내고 예약을 했었습니다만 자꾸 인도 시점이 미뤄져서 캔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일단 마지막 내연 기간 기간 차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고 포르쉐를 구입을 하고 전기차 구매 시기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충전 인프라와 주행 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대부분의 전기차들 구매자들이나 예정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3분이면 주유가 끝나는 편리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매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차량의 완성도도 그렇고 선택의 폭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차량은 주식시장에서도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던 루시드 차량이고 리비안의 여러 가지 성능도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정말 혁신적이죠. 작년과 올해 통틀어 제가 47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줄곧 전기차로 많이 렌트를 했는데 감성이라는 건 전혀 없지만 성능은 정말 압도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 충전비가 너무 저렴해서 공짜로 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렇게 대세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돈도 주식시장도 전기차로 몰리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구매자 중에서 1000만원짜리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비율이 10% 정도가 되죠.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전기차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속속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요. 저도 내년에는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